어, 저는 이제 1인 사업자가 이 교육을 받고 스스로 이제 세무 회계 처리하는 걸로 일단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회계사긴 하지만은 이제 2011년도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뭔가 하여간 뭐 아낄 게 없나 고민하다가 이제 배운기 도둑질이라고 뭐 하여간 이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원래 이제 2월 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좀 아직 다 끝나질 않아서 4월 말까지 좀 무료 모임으로 제가 수요일 날 일정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화요일 또는 수요일로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아침 시간이 된다면 계속 이 장소에서 이렇게 좀 할까 그러고요. 그 후에는 이제 유료 교육 과정으로 한번 좀 하려고 그러고 창업 가게하고 지금 관련은 이제 그 비즈몬스터 그 서비스가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좀 실제로 이제 의뢰하는 케이스고 그 전에 이제 교육 서비스로 이제 한번 뭐 여러 가지 상품을 이제 구비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 부분을 저희가 뭐 간단하게 이제 기장을 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을 위주로 이렇게 지난주까지 했고요. 세무회계는 이제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증빙 부분인 것 같아서요. 오늘은 증빙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고, 두 번째 시간은 사실 제가 해보니까 그냥 혼자서 하기에도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부가세 부분 저도 잘 모르는데 한번 좀 많이 다뤄볼까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로 이제 개인을 생각을 해서 이제 종합소득 신고나 이제 원천 징수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법인 관련해서 이렇게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리고 원가 쪽은 사실은 이제 개인으로 보면은 크게 메리트는 없어요. 네, 없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비즈니스가 점점 커지면은 또 이제 어느 정도 체계화되면은 적어도 이제 원가 계산이라든지 손익분기점 또는 뭐 사업계획서 작성 또는 BSC 뭐 이런 개념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기초 개념 위주로 좀 설명을 할 거랍니다. 일반 대학에서 이 원가 관리 회계는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가 돼가지고요. 3일회계 법인에서 하고 있는 그 재경 관리사 과정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이제 원가 관리가 가장 마지막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퍼실리테이션하고 이 회계 부분을 조금 결합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저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같이 좀 의논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사실 제가 잘 몰라요. 뭐 그냥 뭐 이런적으로 큰 어떤 왔구나 이거는 제가 아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사실은 좀 잘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여식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볼까 합니다. 이게 쉽지는 않은데요.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증빙 서류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증빙 서류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봤습니다. 제가 출처를 안 썼네요. 결국에는 이제 회계적인 거래나 뭐 세무적인 거래, 거래의 성립을 입증해주는 여러 가지 서류라고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대외적인 거가 이제 많겠지만은 대외적인 거 말고도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갖춰야 되는 증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지급 거래 관련돼서 저희가 보통 증빙을 얘기를 하죠. 근데 수입이나 뭐 기타 다른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증거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할 수 있는 게 주문서, 납품서, 뭐 송장, 계약서, 영수증, 수표비본, 채용증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회계 거래를 저희가 생각할 때 보면은 분계 처리 이제 회계 처리를 생각하거든요. 회계 처리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왜 그게 일어나는지 하는 그 내용이 일단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날짜가 들어가야 되고 금액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필수 사항이고 여기 증거 서류에는 대부분 다 그게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그런 게 이제 증빙 서류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거래를 기장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내부 통제 제도나 아니면 기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거 서류들이 있는데 그 전표 부분이 있고요. 입금할 때 또 출금할 때 대체 뭔가 다른 여러 가지 계정이 이제 들을 때 대체 전표 또 출하 지시서 물품 청구서 또 청구서 제주지시서 이런 어떤 내부적인 관리를 위한 것도 사실은 증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증빙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거죠. 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영수증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조금 회사가 크면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1인 회계나 뭐 이제 개인 회계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 회계적인 거래가 일어났다 하는 거를 그 제3자가 왔을 때 이제 그걸 이제 입증해 줄 수 있는 거를 이제 증빙 서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장부 기입을 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죠. 또 그리고 뭔가 거래선하고 항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분쟁은 하여간 좋은 관계로 계속 가면은 분쟁이 없겠지만은 이게 사람이라는 게 항상 이제 생각이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정황이 있으니까요. 그때 이제 상당히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이제 증빙 서류가 필요하죠. 네. 저런 출하 지시서 저런 게 대외적인 증빙 자료나 출하 지시서요? 예. 여기요? 예. 예. 뭐 아니면 세무감사 그런 데 나왔을 때 예. 증빙이나 그런 게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세무조사나 뭐 회계감사가 나왔을 때 증빙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막연해요. 근데 보통은 그 회사 내에서 발생한 그 증빙보다는 이제 외부 증빙이 더 신뢰성이 가겠죠. 네. 근데 그 내부 증빙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전표나 이런 걸 관리를 하는 거 보면은 전표 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 번호로 쭉 쓰게 돼 있는데 중간에 뭐가 비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이 제도가 믿기가 좀 어렵죠. 약간 이제 조작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꾸준하게 쭉 나왔다. 그러면 이제 신뢰가 가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사실 증빙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통제 환경에 따라서. 출하 지시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중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전산 처리라는 게 사실 그렇게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증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마 그런 뜻이. 파일로 되어 있는 거 같은 것도.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생성일자나 그런 거. 그렇죠. 예. 뭐 전산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카피한 거나 다 되는데 제가 이거 얘기할 때마다 좀 예를 드는 게 그거죠. 이제 경조사비. 경조사비의 증빙이 뭐냐 그죠. 예. 뭐죠? 금액은 보통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부고장 보통 그거를 많이 이제 증빙으로 따지는 거죠. 그리고 얼마가 입금됐냐 하는 거는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뭐 어쨌든 하여간 뭐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회계적인 관점으로만 보면은 사실은 뭐 봉투에 현금으로 해서 낼 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부자 입금하는 게 확실한 거죠, 사실은. 예. 그렇게 하면 약간 좀 이제 사람 정이 이제 없어지는 뭐 그런 거는 있겠지만 어쨌든 회계적인 관점에서는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증빙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이제 적격 증빙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더라고요. 적격 증빙이 뭘까요? 아까 증빙은 뭐고 또 적격 증빙은 뭘까? 증빙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예, 증빙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데 그 적격 증빙이라고 나오는 부분은 하여간 뭔가 내세웠을 때 이거는 합리적이고 하여간 인정할 만하다 하는 이제 그런 뜻이고 주로 이제 지출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 세무와 관련된 이제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 적격 증빙이 없으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은 결국에는 뭔가 나한테 그 도움이 되니까 필요한 거죠. 그냥 증빙이라는 걸 관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니까 거꾸로 증빙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첫 번째, 증빙을 만약에 수취하지 못했다, 받지를 못했다 하면은
그 지출 금액이 사업자의 소득 금액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뭐 그냥 사실관계로 나 얼마 받았다. 이거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구두로 있거나 뭐 이런 거는 이제 뭔가 하여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거는 뭐 네 주장이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장부에 아무리 기장이 돼 있더라도 인정을 받기가 어렵겠죠. 그 다음에 지금 3만 원이라는 그 숫자가 있는데요. 그 건별로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 적격 증빙, 이따가 이제 좀 잠깐 나오긴 하겠지만 증빙다운 증빙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세무상 증빙 불비 가산세라는 게 있습니다. 지출액의 2%.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렇죠? 뭔가 하여간 증빙을 제대로 안 갖추고 비용 처리를 했다. 그러면은 뭔가 하여간 그게 처리가 됐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그러니까 좀 인정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증빙이 아니니까 인정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인정 안 하겠다는 수준이 이 2%의 증빙불비 가산세를 물리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니까요. 한 10만 원짜리를 그 영수증으로 그냥 받았다 그러잖아요. 지출하고. 근데 그거는 세무상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적격 증빙이 아니니까 결국에는 뭐 10만 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법상 또는 소득세법상 비용으로 이제 인정을 해줄 수는 있지만은 그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적격 증빙을 갖지 못하고 기타 영수증 그 증빙을 수취할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이것도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이 부가가치세라는 부분 자체가 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액을 걷어들이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은 우리 저 거래 관계나 뭐 이런 증빙이나 이제 그 입증하는 서류 또 서로 상호 견제하고 하는 거 그런 거에 굉장히 근간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 부가가치세가. 그런데 제대로 된 그러니까 법이 인정하는 그런 어떤 서류를 서로 주고받지 않으면 사실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불이익이 뭐냐? 공제를 못 받는다는 거죠. 네. 굉장히 큰 거죠, 이 사업자한테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농업인들을 좀 상대를 하는데 농업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이게 뭔가 그 사업자 등록이나 이거 하면은 뭐가 이렇게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난 안 한다. 그리고 또 농업 자체가 약간 면세에 해당되는 게 더 많거든요. 부가세법상. 근데 이제 가끔가다 이제 가공을 했을 때는 이제 과세가 되는데 어쨌든 뭐 자기는 이제 뭐 하여간 돈을 받고는 싶은데 이 발행하고 뭐 이거 관련해서 안 하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가시는 분이 대부분이 많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겠지만. 근데 저 거래 상대방에서 인증을 받으려면 이 부가치세 매입세 뭐 이제 면세 사업자는 그런 건 없겠지만 어쨌든 증빙이 있어야 비용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거래하는 관계에 있어서 사실 이 증빙을 발행해 줄 수 있느냐 해줄 수 없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른 필요성은 또 있을까요? 증빙이 필요한 이유가? 뭐 오로지 이제 세무상.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왜 필요할까요, 증빙? 위에 거는 이해하시죠, 그렇죠? 바로바로 의무가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증빙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평소에는 괜찮은데 거래 네. 상대방이랑 네. 거래 히스토리에 대한 뭐 분쟁이 발생하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회계 처리를 했는데 뭐 때문에 이 회계 처리가 나왔는지 근거를 대보라고 그러면은 제시하기 되게 어렵고요.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농업 쪽 부분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얼마에 줘 뭐 해서 이제 거래가 다 끝나고 돈까지 받았어요. 예, 받았는데 나중에 가면은
야, 그때 내가 했던 의미는 이런 거고, 뭐 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쪽이 갑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항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이 기록이나 이 증빙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어쨌든, 그 다음은 제가 더 생각은 못했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막상 증빙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제 왜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이유가 얼마 전에 이제 강의 기법과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면은 그냥 뭐 전달을 받고 나중에 남는 것도 없고 이제 자기한테 필요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꼭 이 왜라는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여기 지금 앉아 있는지 또 왜 수업을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항상 이걸 좀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예, 하세요. 예. 언제든 좋습니다. 증빙불기 가산세 있잖아요. 예, 예. 제가 법인세나 개인소득세 신고를 할 때 예, 증빙을 3만 원 초과하는 거를 쓰고 싶어요. 예, 예. 그 단위계산서로. 예, 예. 그러면 증빙불기 가산세를 포함해서 우리가 세금 계산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빙불비 가산세를 포함해서 가산세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게 예. 나간다고 가정하고. 예, 가산세는 뭐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그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증빙불비 가산세를 예, 뭐 그런 경우에 뭐 세무조사 같은 거 안 받으면 굳이 가산세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미리 계산을 해놓는다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나중에 세무조사 받았을 때. 그렇죠. 예. 그걸 이렇게 고지도 안 했는데 굳이 그걸 갖다가 근데 저는 딱 명확하잖아요. 내가 이건 적용이 아닌데 4만 원이 추가했구나. 예. 그럼 이건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이구나. 이거는 그거는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러나 그냥 가야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증빙불비 가산세라는 게 부담할 수도 있어요. 이 하는 쪽에서. 왜냐면은 상대방에서 끊어주질 않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항변을 사실 할 수는 있는데 법상으로 이걸 정해놨단 말이죠. 이게 시행령인가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법이니까 사실 지키긴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상황은 분명히 이게 받았다는 거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가 사실 가능해야 되는데 단지 세무상으로는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세무상이라는 얘기는 그 세금을 낼 때 이 비용은 뭐 이를테면 제하고 뭐 계산한다. 이거가 허용이 안 되는 거고 회계상으로는 당연히 이건 그 인정이 되는 거죠. 비용이 뭐 어떤 형태로 되든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주고 그 서비스나 뭔가 재화를 이제 구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회계나 세무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상으로는 저희를 아예 넣으면 안 되는 거군요. 세무상으로는 세금 신고할 때는 이거는 나중에 이제 가산세에 넣는 난이 있으니까. 가산세가 아니라 3만 원을 초과하는 예. 적격 증빙이 아닌. 그렇죠. 예. 그걸 빼야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이렇게 세무상 장부 따로 있고 회계장부 따로 있고 이렇지는 않아요. 맞아. 회계장부가 있고 그거를 조정하는 거니까. 그런 고민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중에 뭘 어떻게 할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3만 원 초과하는 단위 계산서가 있으면 이걸 소득세 신고할 때 그 비용을 넣을지 넣었다가 나중에 세무조사 받으면 가산세가 증가할지 아예 되지 말지. 아예 안 넣어야 되는 거죠. 안 넣는 게 맞는 거죠, 사실. 원래. 근데 2%만 따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2%만 내면 걸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2%만 내는 게 아니고요. 그게 제한한 거죠, 사실. 이거 인정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제외하고 플러스 그런 인정을 못 받고. 그런 거죠. 이런 질문이 좀 이상한데 저렇게 처리하고 나서 몇 년을 버텨야 되나요? 5년만 버티면 되죠. 그렇죠. 그렇다고 영수증으로 뭐 몇천만 원 이렇게 받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 이런 것들 막 넣고 싶잖아요. 나중에 신고할 때.
아까 그런 고민을 하세요. 실제로 제가 지난번 산업기술대에서 강의를 할 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에어컨 설치나 또 뭘 하기 위해서, 이사나 이런 걸 하기 그런 거 위해서, 거의 안 해주잖아요. 그걸 하면은 이 세무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뭐 계산서가 됐든지 그런 증빙을 받고 싶은데 안 해준다 그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왜 이거 해주게 돼 있는데 안 해주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다른 데나 하시라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뭐 하여간 그 지출을 해놓고도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 구입할 때 뭔가 강제할 방안이 없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그거는 없죠. 예. 네. 편법으로 그런 방법도 쓰는 것 같은데요. 예. 기름 같은 거를 현금으로 하면은 예. 그 3만이 넘어가면은 예. 안 되잖아요. 영수증을 뭐 3만 원짜리 하나, 뭐 2만 원짜리. 그렇죠. 예. 그렇게는 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구멍가게에서 뭘 할 때 똑같이 이제 간이 영수증을 그걸 받는데 그 금액을 이제 쪼개서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그게 동일한 거래다 하는 게 만약에 이제 세무당국에서 이제 그걸 포착을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처리가. 예. 근데 현실적으로 뭐한 10만 원, 그 정도 수준은 예. 세무조사 나왔을 때 거의 안 보죠. 문제가 안 되지 않나요? 예. 아니 그게 혹여 이제 뭔가 걸렸다고 하더라도 큰 데미지는 없으니까. 예. 그건 내면 되죠. 내면 되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저게 기준이 3만 원이라고 하지만 네. 30만 원 정도까지는 네. 근데 왜 3만 원이라고 할까요? 이게 점점 내려왔죠. 예. 그래서 근데 그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하여간 뭔가 하여간 이렇게 빠져나가는 돈이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강요하기가 사실 어렵죠. 근데 이제 이게 된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신용카드나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 요즘은 10,000원도 안 되는 거를 이제 신용카드로 긁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으니까 사실 이게 내리는 게 가능한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전에는 아마 10만 원이었을 거예요, 이 기준이. 근데 3만 원으로 대폭 내려갔죠.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도 관련이 됩니다. 제 얘기는 아닌데 다 저런 증명 없으면 일용직으로 처리하는 거 같아요. 일용직. 일용직. 좋은 방법이네. 우리 기억해놨다가. 근데 일용직 그럼 뭐 사인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네, 그런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회계사잖아요. 네. 사실 그렇게 권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그 세무상의 위험이나 이거를 또는 이제 세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돈을 내는 게 그러니까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남들은 뭐 그런 방법을 알아서 다 이렇게 그 절세를 탈세죠. 탈세를 하는데 나만 이걸 낸다는 게 억울하니까 이렇게 따라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낼 거 내고 근데 조금 머리를 써서 이제 구조를 조금 만들면은 조금 낫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뭐 그거 안 내고 이렇게 불안하고 뭐 떳떳하지 않는 것보다는 혹시 뭐 이제 괜찮다면은 내고 떳떳하게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렇게 권유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죠. 자. 저희가 포스트잇에 적어보죠. 조금 나눠 가지시고요. 포스트잇 하나에는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를 쓰시면 되고요. 뭐 증빙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같은 그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3장씩 나눠가지고 뭐 하여간 필요한 만큼 쓰세요. 네. 3개 이상씩 쓰자는 얘기는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제안하는 건. 뭔가 증빙과 관련해서 무슨 항목이든지 좋습니다. 확실히 이러는 게 뭔가 도움이 되더라. 또는
이것까지는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 증빙이 여러 증빙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고요. 또 확실하지 않아서 그 맞는지 여부가 조금 궁금하다. 뭐 그런 거. 이게 오히려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확실히 알고 있는 거. 나 이거 경험을 해봤는데 뭐 이러니까 뭐 뭔가 별 문제가 없더라. 뭐 그런 걸 한번 좀 써보시고 한번 서로 한번 비교를 해보죠. 예. 그러니까 증빙이 중요하다. 적격 증빙이 있다. 또 적격 증빙 안 됐을 때 불이익이 있다. 뭐 대충 제가 이제 그 앞에 아이디어나 이런 거 좀 드렸어요. 네, 드렸는데 실생활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어떤 증빙과 관련된 뭐 애로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주로 이제 저희는 지금 세무적인 거를 따지고 있으니까. 근데 회계적인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게 뭐 전혀 이제 다른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 이 부분이 이 부분은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저 이를테면 고속버스를 많이 타고 다녀요. 지방에 이제 출장을 가니까. 그러면 그 증빙이 생길 거 아닙니까? 고속버스 영수증. 네. 근데 당연히 그거는 저는 거기 보니까 이제 부가가치세 포함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함이 돼 있구나. 그래서 부가세 별도로 해서 이렇게 계리를 했어요. 회계 처리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한 학생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고속버스 그거는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냐고 난 그건 당연히 이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하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저쪽 대전에 갔다 왔는데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개인으로 할 때는 그거를 부가세 매입으로 처리를 했는데 고속도로 통행료도 그렇게 부가세가 포함된 게 있고 포함 안 되는 게 있어요. 통행료도 이렇게 영수증을 가만히 여기 보면은 지금 포함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고서 부가세 포함돼 있으니까 네. 부가세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그걸 이제 썼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영수증이기 때문에 그 부가세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가.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 뭐 내가 부가세를 거기다 냈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이거를 만약에 이제 적격 증빙으로 받으려면은 그 고속버스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이 세금연수를 발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수증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형식의 부가가치세 영수증에 형식을 띄지 않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떤 경우에도.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하여간 그게 부가세가 모든 경우를 뭐 전부 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이제 특별한 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뭐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문제는 크게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수정 신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찝찝하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사항들 뭐게 하다 보니까 증빙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 혹시 좀 쓰셨나요?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서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답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아마 경험이 있으실 테니까. 그리고 신 대표님부터 한번. 뭐 일반적인 거는 뭐 아까 다 나왔던 거는 계약서 현금 영수증이나 부가세 매입이나 처리가 가능한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동호회에서 그 회비를 냈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세무사한테 물어봤더니 동호회 회비가 그게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지로를 하고 하는 거와 동참회비 이런 것들은 처리가 가능한데 왜 이 동문 이렇게 모임 소그룹 있잖아요. 소그룹에서 이렇게 회비 내고 그러는 거. 근데 증빙이 어렵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영수증 끊어주는 것도 아니고 회비를 내는 거잖아요. 예. 뭐 10만 원 냈으니까 20만 원 냈으니까 영수증 끊어주시오. 영수증이라는 게 이제 간이 영수증. 예. 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3만 원 넘어가잖아요. 20만 원인데도. 그리고 또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예. 저로서는 이번에도 그래 경영지도사 27기 동문회 회비를 20만 원 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증빙 돈은 나갔는데. 돈은 그렇죠. 나갔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 지도사 협회에서는 뭐 회비를 내면은 뭐 회비를 달라고 세금에서 끊어주는데 이런 그 기별 동문 또는 지역 동문 이런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런 경우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통장으로는 27기 동문이라고 통장을 만들었어요. 개설을 했어요. 하지만 이게 법인은 아니에요. 뭐 사업자도 아니에요. 세금에서 끊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 증빙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받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려면은 이 동문회나 뭐 동호회가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야 회원들한테 그걸 끊어줄 수 있는. 통상 그게 세무사에서 인정을 받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이제 방법을 아까 얘기했듯이 간이 영수증을 나눠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우리 사업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통장에 넣은 거 자체 아니 그러니까 넣은 거는 알겠는데 대상이 없단 말이야. 대상. 그냥 개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발행하는 고축이. 그렇죠. 원래 이제 그 그냥 내가 준 거밖에 안 돼. 증여밖에 개인도 안 돼. 내가 만약에 요새는 기부금 처리? 그것도 아니죠. 기부금은 맞죠. 기부금 처리를 하면 통장도 무슨 모임에 해가지고 비지정 기부금. 이름을 넣고 모임을 옛날엔 그 통장에 이렇게 해줬는데 요새는 안 해줘. 다수가 가져가죠. 모임의 그 규칙이니 그런 또는 그런 거 있죠. 그 활동비라는 거 있죠. 왜? 예. 정보 활동비. 왜냐면 모임 소그룹이면 다 정보 활동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죠? 정보 활동비 명목으로 또 처리할 수 있고. 어떠실 것 같아요? 한번 얘기. 정보 활동비가 어떻게 처리해요? 정보 활동비라는 것은 저는 이제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증빙 없이 이와 관련된 모임을 위해서 내가 돈을 입금을 했다. 입금 처리한 입금증이 되겠죠, 여기서. 입금증. 통장에서 거래한 입금증. 거기 보면 27기 동호회라는 이게 있거든요. 입금처는 기업은행에 27기 경기도 동호회라는 입금처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증빙이라는 것은 돈이 나갔고 일자가 있고 대상이 정확하게 입증이 되는 내용하고 거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건 뭐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했구나. 그러기 위해서 돈을 냈구나. 모임에. 입증이 되니까 정보 활동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적격 증빙인지 아닌지 아니면 가능하면 그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정보 활동비 명목이 이제 정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정보 활동비 명목이 들어 있고요. 그렇죠. 그 정보 활동비 명목 자체가 내가 책을 사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뭔가 이렇게 활동을 위해서 비용을 썼다 그러면 그 정보 활동비 명목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근데? 좀 다르죠. 네. 세무 처리니까. 정보 활동비 안에서도 뭐 책을 샀으면 그걸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세금으로 발행했으면 되는데 여기서 증빙 자체가 이제 통장으로 입금한 입금증이니까 입금증이 과연 증빙으로서 적격이 되느냐 이게 되는 거죠. 입금증.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입금증인데 20만 원짜리야. 3만 원이 넘어갔어. 적격 증빙은 아니죠. 아닌 거죠. 네. 그럼 이제 이거는 2% 가산세를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또 뭐 어떤 아니, 적으신 것 같은데. 이걸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궁금증이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회비 같은 거.
어떻게 할까요? 기부금 처리, 기부금 보통 처리하면 거기 기부금 발행받는 그거는 이제 데서도 교회나 주잖아요. 절이 대상이 명확하니까 그렇죠. 거기서 근데 도장 하나 이거는- 찍어주면 끝나거든요. 걔네들이 이거는 이제 계좌도 아닌데 그 도장 기부금은 찍어주면 기부금인데 그 단체가 어디 등록이 안 돼 있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비지정 기부금이라고 그래서 송금을 인정 못 받는 기부금. 굳이 처리할 그러니까 필요도 없는 거죠. 비용을 넣었다면은 부인되는 거죠. 예. 세무상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없죠. 회비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없고 그 중간에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정보활동비 아까 얘기를 하시면서 책을 샀다. 그러면 그 저 책을 판 어떤 또 사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적격 증빙이다. 그렇죠. 또 뭐 이를테면 같이 식사를 했다. 그 음식점에서 뭔가 증빙을 발행하잖아요.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그건 증빙이 될 수 같이 있겠죠. 식사했으면 세법상으로는 뭘로 들어가요? 뭐 회의비로 들어가요? 회의비, 예. 접대비로 접대비. 예. 그러니까 그 접대비라는 게 사실 굉장히 이게 포괄적이에요. 접대라는 부분이 자신의 이제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뭔가 거래처에 대해서 뭔가 제공을 했다. 금품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을 줘도 되고 물건을 줘도 그것도 접대비예요. 근데 거래선이라는 게 뭐냐 그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어요. 근데 뭐 여기 계신 분들 제 이제 거래선은 아직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같이 해서 뭔가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걸 접대비로 해야 되느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여지가. 근데 저는 또 이제 다르게 아 이거는 그 학습 모임이고 나는 이분들하고 파트너십이다. 그러니까 같이 사업을 하는 동업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접대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 목적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 이거 목적보다도 네. 이제 세무서 쪽이나 이제 세금 처리하는 입장에서 관심이 있는 거는 뭐가 제한이 적고 뭐가 세금을 올릴 수 있는 그게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접대비가 훨씬 더 회의비 쓰는 것보다는 제약이 많지 않나요? 제약이 많죠. 예. 근데 회의비라는 거가 그냥 회의비라고 쓰더라도 그건 접대비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그쪽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증빙은 명확하게 있잖아요. 근데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건 다른 회의비의 제한이랑 접대비의 제한이 어떻게 회의비도 한도가 있죠. 없습니다. 회의비는. 회의비는 한도가 없고 접대비 한도죠. 뭐 회의록 같은 걸 첨부해야 되거나 그런 건 그렇죠. 회의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라는 부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회의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의록은 있을 것 같고 또 회의에 모인 목적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명확해야 될 것 같고 또 회의에 모인 사람들이 누굴까? 근데 이 거래처하고 회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하냐는 거지. 통상은 이제 그 회의 처리할 때 이제 프로젝트가 큰 게 하나 있는 걸로 해서 그 프로젝트 이름을 쓰고 맨날 매주 프로젝트 진행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 스케줄별로 일정별로 해서 무슨 회의가 이제 쭉 있으니까 월별이라든지 일별이라든지 주별이라든지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게 간량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사유서를 쓰려고 하면 뻔뻔히 써야 되니까 좀 귀찮죠. 만들어야 되니까. 좋은 방법이네요. 프로젝트를 아예 큰 거를 통으로 그냥 몇 개월짜리를 가져가든지 각각 항목에는 네. 뭐 날짜랑 참석자는 참석자는 다 이제 그때 참석자 들어간다. 기본 고정 참석자 뭐 한두 명 정도 뺐다 놨다 하면 되고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 부가세 매입 관련해서 보통 이제 카드를 계속 쓰니까 예. 카드를 쓰다 보면은 매입이라는 게 보통 내가 필요한 물품을 사면 이게 다 매입이잖아요. 예. 이게 다 매입인데 사실은 이게 내가 필요해서 먹는 게 있고 이게 진짜 회사에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게 있고 근데 구분하기가 사실 애매해가지고 이거를 다 부가세 매입으로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다 그냥 통 쳐버릴 수가 있는지 그게 아니라 아까처럼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이나 뭐 KTX나 이런 거 교통은 사실 운수교통, 지하철 요금도 마찬가지로 운수교통은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샀다든지 하면 다 부가세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 먹고 뭐 하는 거. 그러면 그런 거를 부가세 매입으로 처리를 했을 때 이걸 비용 처리로만 따로 이중으로만 안 하면 상관이 없는 건지 그걸 분리해가지고 요거는 내가 업무용으로 필요한 거니까 부가세 매입으로 처리하고 요거는 비용이니까 비용으로 처리하면 비용으로 처리한데도 이 부가세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건 매입을 못 받는 거지. 자, 이럴 때 저는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부가세 매입을 받는 게 유리한 건지 비용 처리로 떠는 게 유리한 건지와 아니면 이것이 도대체 적법한 게 뭐냐. 이걸 다 부가세 처리하는 게 적법한 거냐. 아니면 지금처럼 판단해서 나눠주는 게 적법한 거냐.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떨 것 같습니까? 한 대표님 어떨 개인적으로 이 일을 하다 보면 네. 그런 그 고민에 빠질 때가 많아요. 처리할 때. 매입으로 처리하면 신용카드 끄는 거를 다 퉁쳐가지고 이렇게 몰아버리면 그 금액에서 부가세만큼 10%가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신용카드 끄는 거 보면 부가세 따로 계산된 것만 따로 뽑았었다고. 예전에는. 부가세가 안 들어간 것만 따로 이쪽으로 이제 면세로 처리를 해가지고 그것만 면세로 이제 이렇게 뽑아냈고 비용으로 부가세 포함된 건 무조건 부가세 처리를 했었는데 요번에 세무서 기장을 의뢰를 하면서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은 세무사가 그런 거를 고려를 안 해주는 건가 분리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안 해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신용카드 내역에 보면 보이죠. 신용카드는 부가세 부가세가 보이죠. 부가세가 나와 있잖아요. 그 영수증 뽑으면 제가 한번 나오는데 볼게요. 그 시스템에서 뽑으면 안 뽑는 것 같은데. 부가세 뽑으면 저 부가세 그러니까 나와요. 그 예, 저 밑에 저기 징계를 이렇게 보면요. 1454. 여기 보면은 이제 금액이 공급과액이 있고 예. 거기에 대한 부가세가 이렇게 별도로 항상 표시하게 돼 있거든요. 네. 여기 저기 없는 것들은 저 세금 공사료 제도도 있고 세금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음. 부가세 들어 왜냐하면은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도 있고 과세 사업자도 있고 한데 내가 그걸 일일이 물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징빙을 통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설명해 주시는 거 보니까 면세 사업자는 그것을 또 빼시더라고요. 다 면세는 당연히 빼고. 그렇죠. 예. 사업자 하나하나 다 체크하시는 거. 네. 근데 그게 사실 이렇게 일일이 체크하기가 어려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넣어놓지를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에 가서 그걸 한번 사보시면 거기에는 이제 식품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식품은 면세거든요. 네. 가공이 안 된 식품은. 그러면 어떻게 찍히는지 한번 보세요. 좀 보시면은 어떤 거는 세금이 없어요. 어떤 건 부가세가 있고, 이를테면 과자나 이런 건 부가세가 있고, 또 그냥 뭐죠? 생각 잘 안 나는 무슨 귤 뭐 이런 거는 이제 없어요.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 섞여 있는데 그런 게 이제 고민이 되실 수 있는 거죠. 섞여 있는 거 중에서 면세인 부분은 빼고 과세인 부분은 내가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넣고 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회과학이니까 사실은 하여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다만 그 세무 위험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부가세 부분에서는 그 부수제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수제하라는 거는 전체 부분에서 부분적인 거니까 부분적인 거가 이제 전체를 한번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를 이를테면은 증빙은 하나인데 거래를 여러 개로 나눠서 한다는 것 자체도 좀 우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 거래 단위로 또는 어떤 때는 거래를 한꺼번에 묶어서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하니까 그 이제 세무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거 일일이 다 이렇게 발라낸다는 것도 보통 작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하나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증빙은 명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그래서 이 카드를 끄는 거를 부가세 있는 것끼리만 저 은행에서 다 뽑히잖아요. 예. 쫙 뽑으면은 부가세 있는 것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그걸 다 부가세 매입으로 다 처리를 해버렸단 말이죠.
근데 요번에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안 하더란 말이죠. 헷갈리는 거야.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뭘 넣고 뭘 빼는 건가? 뭐 다음 시간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부가세 부분은 그 조항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법인세나 소득세보다는 이 조항이 무지하게 간단한데 해석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예.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식대나 예, 이런 걸 사 먹는 거 예, 이런 거 자체를 저는 이제 그런 걸 가리지 않고 다 부가세 매입으로 처리를 해버렸어요. 예, 근데 이걸 회입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회입이라든지 또는 이게 뭐든 뭐 접대비라든지 이렇게 분류를 해버리면 이게 부가세 매입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쉽게 얘기하면. 예, 예. 자, 그럼 이걸 회입이나 접대비로 처리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부가세 매입으로 다 처리해서 부가세 환급받는 게 유리한지 저는 이게 헷갈리는 거야. 어느 쪽으로 처리하는 게 더 유리할지. 그러려면 이걸 해보고 나서 따져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해보고 나서. 예.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저 과표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세금을 적게 내면 이게 유리할 것이고. 근데 이거는 이미 과표는 떨어진 상태라면은 차라리 이걸 부가세 매입 쪽으로 돌려가지고 부가세를 환급받는 게 더 유리한 거잖아요. 부가세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은 이게 그때그때 달라요가 될 수 있는데 그걸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미리 시뮬레이션 해봐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떨어뜨려 주는 게 저는 세무조정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세무사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 이거죠. 안 하죠. 자기게 아닌데. 제가 보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제가 얘기해 주기 전에는 그 네. 생각을 안 해요. 얘기해 주기 전에. 예, 맞습니다. 한꺼번에 처리하고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딱 봤을 때 과표가 높으니까 지금 비용 처리를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딱 보면 금액이 1억이다 그러면 이건 뭐 4천 이하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비용 처리를 많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금 적게 나오는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세무사는 그렇게 얘기를 가이던스를 해줘야 그 전체 과표가 다 보이니까 영수증 다 갖다 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 리스크가 섞여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유리한 쪽으로만 다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요때는 이렇게 처리하고 요때는 좀 다르게 처리하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를 나왔다. 그러면 얘기를 했을 때 이거랑 이거랑 왜 다르게 처리했느냐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왜 다르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다르게 처리했느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건데 예. 한 번은 이게 부가세 쪽으로 들어갔고 한 번은 이게 접대비나 회의비 쪽으로 들어갔다. 예. 왜 그렇게 처리했냐? 이때는 접대나 회의를 해서 한 게 아니고 예. 이때는 그냥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먹고 싶어서 한 거고 회사에서 필요해서 매입한 거고 이걸 이때 한 거는 날짜가 있고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회의비나 접대비를 처리한 거다. 그럼 뭐 아까 얘기했듯이 회의비나 접대비가 사람이 있고 다 용도가 있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분리를 하는 그게 게 이제 받아들여지면 괜찮은데 네, 그게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밖에서 보기에는 똑같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유리하게 하려고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하고 해석을 하면은 그거는 부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세무조사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리 증빙이나 이런데 나 또는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하고 이러이러한 경우 이렇게 처리한다 하는 게 이제 매칭이 되면은 좋죠. 이해가 되죠. 네. 그 세무조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좋죠. 그러니까 해석을 그렇게 해주는 거랑 미리 정책을 세워서 하는 거랑은 다르고요. 일단. 다르죠. 예. 또 그리고 이 주장을 하더라도 그게 아니다 하면은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황이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무사나 이제 이렇게 기장 처리 대리해주는 입장에서 보면은 형식적으로 일관성이 쭉 유지가 돼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보면은 금액이 크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뭐 직업적인 책임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한 번쯤은 이제 상담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형식적인 걸로 쭉 따져서 별 문제가 없다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1인 회계나 뭐 이런 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예를 들어서 제가 처리를 안 한다. 제 스스로의 장부에 대해서. 그래도 아는 거랑 그냥 맡기는 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세무사한테 이거는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보통은 그냥 믿고 맡겨서 나중에 세금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저 사람 별 실력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금. 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니까 제가 진행하기 되게 쉽네요. 자. 저 지금 5개 있는. 그러세요? 네. 다 하신 하면 건가요? 안 될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저 주시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산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가세 부분에서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세라는 게 약간 좀 이제 이 거래의 어떤 그 단계를 조금 명확하기 위해서 표준화시킨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크게 이제 주체라고 할까요? 따라서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그 다음에 수입했을 때 하는 그 세관장. 그러니까 세관장은 사실 저희랑 별로 상관이 없고, 상관이 있으시겠네. 네, 수입세금계산서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앞에가. 그 사람이 어떤 사업자인 걸 아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받는 입장에서는 모를 수가 있고요. 우리가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되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죠. 예. 영수증을 발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면세니까 부가세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자 간의 거래에 계산서라는 걸 발행합니다. 세금계산서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하고 거래에는 영수증이라는 걸 발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계산서랑 영수증이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뒤에 보시겠지만. 근데 어쨌든 영수증이 갖는 의미하고 계산서는 이 세금계산서 양식하고 거의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계산서라고 부르죠. 그래서 저희가 구분할 거는 크게 세금계산서랑 영수증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세금계산서에 이제 필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요거를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공급자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발행하는 쪽도 있고 공급받는 쪽도 있는데 공급자가 누군지가 이제 있어야 되고요.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가 뭐뭐 있죠? 어떤 사람이 있죠?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교육, 교육, 학원, 교육, 3.3% 되는 사람들. 서점, 동수산물 가공하지 않은 식품. 생필품. 그러니까 그건 상품에 따라서 되는 거지 수박주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닌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용산물을 가공도 하고 가공 안 한 것도 팔고 아니, 정육점에서 고기를 파는데 옆에 음식점을 한다 이거예요. 정육점이 음식점을 해요. 정육점에서 하는 것은 면세고 옆에서 이제 음식점을 하는 건 과세예요. 그러면 제 의문이 아마 그걸 거예요.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럼 내가 면세인지 과세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섞여 있으면은 분리해서 기장을 해야 돼요. 상품에 예. 따라서 하는 거 맞습니다. 예. 상품에 따라서 사업자다 그러니까 취급 상품. 그러니까 앞에 이제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사업자에 따라서 이게 구분이 안 되지 않느냐. 맞아요. 그런데 일단은 사업자 등록을 할 때 하나로만 하죠, 보통. 과세, 면세사업자라면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그러니까 그걸 다 쓰게 돼 있잖아요. 예. 과세사업자를 쓰게 돼 있는데 근데 기장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분되잖아요. 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고 면세라면은 계산서다. 근데 혼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케이스에 따라서 이제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세금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에 이제 4가지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데 공급자가 있어야 되고요. 공급받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분리가 돼야 됩니다. 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또 공급일자가 있어야 됩니다. 네.
공급 일자는 언제 이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원칙은 이거죠. 판매한 날입니다. 판매한 날이라는 거는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건이 가거나 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보통 이 날짜로 많이 하죠. 대금을 받은 날. 아니신가요? 대금을 받은 날 많이 하죠. 그렇죠? 아니신가 보네. 네. 그 판매한 날에 기록을 하는 게 맞고요. 왜 이제 제가 이걸 얘기를 하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제 어디 가서 강의를 했어요. 8시간 강의했는데 실제 강의는 1월 달에 했어요. 근데 세금계산서 발행은 12월 달에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계약하는 공급 서비스 공급 계약을 하는 아니, 거의 비슷하긴 한데. 예. 저기 과세 사업자가 예. 1년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산 한 달 동안의 그 거래에 대해서 일정한 날을 줘가지고 그때 결제하는 거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예. 마감. 근데 저는 어떤 경우였냐면은 예산이 2012년은 되는데 2013년은 지금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 이제 2012년 계산서를 달라는 거죠, 세금에서. 그 예산으로 돌리려는 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실무상으로는 사실 이거를 충족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죠? 예.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아구가 맞아야 돼요. 그렇죠? 저쪽 받는 쪽하고 공급하는 쪽하고. 아, 들어보니까 그것도 헷갈리고 저도 배웠는데도 헷갈리는 게 예. 예를 들어서 매출을 산입을 할 때 2012년 매출하고 2013년 매출하고는 교육은 2012년 12월에 했어요. 그런데 돈은 1월 달에 나왔어요. 2013년 1월 달에. 그러면 자 1월 달에 나온 이 돈이 12년 매출이냐 13년 매출에 들까? 이게 그 선입선출, 후입선출 그거하고 맞는 건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돈을 받은 해가 13년이면은 예, 그것은 2013년 매출로 들어가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받은 날로 기준으로 해서 세금 계산서 끄는 날로 기준해서 영역을 제공한 거죠. 그죠. 용역을 제공한 건 2012년 12월이고 12월 달에 매출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제가 전에 그 컨설팅 펌에 있을 때 선배는 항상 돈을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돈이 들어오면 그걸 매입으로 잡았다. 매출로 잡았다. 상품 매출 처리를 했다고. 상품. 그러니까 그 지금은 이제 요겁니다. 수익 인식 기준. 네, 인식 기준. 인식 시기가 언제냐. 이제 이 부분인데요. 그 수익 부분은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계속 창출이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뭐 구매가 있지만은 중간에 이제 마케팅 부분이 있겠죠. 뭐 이를테면 서비스는 구매라는 절차가 별도로 없거나 아니면 교육을 받거나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분리 보통 하죠. 근데 어쨌든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세무관계 교육을 받아요. 근데 그 목적 자체가 사실은 판매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도 사실 수익은 이미 내재되고 있었어요. 또 마케팅이나 이걸 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그게 이미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여간 계약하는 시기가 있을 거고 판매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판매는 저는 이제 1월 달에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먼저 했겠죠. 그렇죠? 네, 12월에 했고 그렇죠. 12월에 했고 돈은 대금 회수는 1월 달에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크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앞에 거는 별 그 이견은 없는데 윤활할 거냐, 윤활할 거냐가 사실은 크게 대립되는 예. 설입니다. 근데 요거는 현금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네, 현금주의. 예. 요거는 실현주의라고 합니다. 실현주의. 근데 회계상으로나 세무상으로는 사실은 요게 더 원칙입니다. 예. 네.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서 이게 조금 불분명하다, 객관적이지가 않다. 예외적으로 현금주의를 이제 인정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대표님 얘기하시는 부분에서는
사실 이거보다는 이게 더 가깝겠죠. 그렇죠. 계약서가 명확하다면 이게 맞겠죠. 이게 더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게 1인 회계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걸로 기장을 하라고 해요. 그죠? 왜냐하면은 현금이 안 들어왔는데 그렇죠. 넣는다는 게. 이거 넣는다는 거는 잘못하면은 이게 개념이 헷갈려요. 뭐냐면 개념이 헷갈린다는 의미가 용역을 했으면은 판매는 내가 10월 달에 했는데 대금이 회수될지 안 될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쪽을 중시를 하고 저거에 따라서 손익계산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세무나 회계나 이쪽은 대부분 이쪽입니다. 실현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부가세도 거기에 따라서 이미 나가기 때문에 돈은 안 들어왔는데 세금은 나가는 거예요. 용역대행 같은 거 재계약서 끊는 그때 아닙니다. 그것도 용역을 제공한 날이 맞습니다. 원래는 제공인데.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판매한 날을 기록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이제 만약에 시비를 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용역이 제공이 완료된 때. 그러니까 저쪽 세무서에서 봤을 때 약간 뭐 이렇게 공급자하고 공급자 받는 자 간에 조금 불일치가 된다든지 또는 뭐 어떤 식으로든 약간 고의성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일부러 늦춰서 하면은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계약서가 확실하게 있는 경우에는 상관없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세무서나 이런 데서는 판매한 날이고 실현주의니까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거래가 증빙이나 이게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뭐 2012년도에 하고 2014년도에 받고 물건의 경우에 수입할 때 세관 기록이라든지 있으면 뚜렷한 증거가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근데 그런 거가 그건 할 수가 없죠. 그게요. 사실은 엄밀하지가 않은 게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해를 넘어서 계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중도금, 착수금, 중도금은 12년에 받고 잔금을 이제 금년 6월이나 7월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는 이미 계약이 됐고 내가 용역을 제공했고 12월에 다 마감이 됐어요. 2012년은 나머지 이제 잡일만 이제 조금씩 봐주는 거고 이게 되는 건데 그런 경우에도 매출을 이걸 나머지 잔금까지 이 해 매출을 잡아버리면 이건 아직 돈도 안 받았는데 통 금액에서 안 받은 금액의 부가세를 또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현재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은 됐지만 잔금은 뒤에 남아 있다면 이미 용역은 다 제공했어요. 그럼 계산서는 언제 발행하세요? 그러니까 계산서는 이제 용역이 끝나고 이제 저는 했는데 나머지 짜잘짜잘한 일이 다 마무리되면은 그때 발행하겠죠. 6월이나 7월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또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한 날, 중간 정산한 날, 잔금 정산. 근데 원칙적으로 보면은 최종적으로 용역이 다 끝나고 나서 저쪽이 오케이 해야지 이제 받는 게 맞잖아요. 근데 계약서상 그게 구분이 돼 있다. 착수 중도. 그러면은 이제 그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돼 있죠. 거기까지만 거래를 매출로 잡고 그렇죠. 분할해서 발행할 수가 있는 거죠. 착수금 받으면 착수금 그때 비행기에서 끊고 또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 건 풀어야 돼. 제가 말씀드린 게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금을 받았을 때 발행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이게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것도 하나의 어떤 정확한 뭐 이렇게 일자가 찍히긴 하지만은 사실은 세무당국에서는 이 뒤로 이제 갈수록 회수할 가능성이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앞에 판매한 날 또는 이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요 네 가지. 그러니까 필수 기재사항이라는 거. 필수 기재사항은 뭐죠? 적격 증빙이 되기 위해서 꼭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과니까 부가가치세, 공급일자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 네 가지만 갖추면
세금 계산서 양식이 아니더라도 딴데 이렇게 써준다고 아니죠. 하더라도 아니죠. 네, 그게 아니죠. 그 네. 형식적인 양식은 또 자, 신경 있을 좀 하나요. 여기 저 필수 기재사항 요거에 대해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네. 공급자 받는 자를 바꾼다든지, 뭐 가액을 좀 조작한다든지, 일자를 조작한다든지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필수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하게 이제 처벌을 하는 거죠. 저 가산세도 증빙분리 가산세 있거든요. 아닙니다. 이거는 저 뭐죠? 허위 세금 계산서라는 그 단위가 붙으니까 더 이제 크죠. 공문서 허위. 그럼 몇 프로 정도 되나요? 퍼센테이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네요. 저건 조세범. 예, 조세범 처벌법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갈 수도 있습니다. 고의가 아닐 경우도 많잖아요. 그거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는 않겠죠. 네. 입증하기 쉽지 않아요. 자, 이게 세금 계산서입니다. 예. 세금 계산서를 한번 보자 그거죠. 많이 보셨죠, 이거? 예. 보셨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굵은 박스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굵은 박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좀 보이시나요? 네. 거기에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공급자가 아까 필수 기재사항이라고 했어요. 뭘 쓰게 돼 있냐면 등록번호, 그 다음에 상호, 대표자 쓰게 돼 있고요. 공급받는 자는 박스가 여기만 돼 있어요. 그렇죠? 등록번호가 있으면 된다고. 또 이 공급가액에서는 보면은 월일이 있죠. 언제 이거를 갖다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그 월일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액이 있습니다. 필수기재사항 맞죠? 네 가지. 그러니까 요게 있어야지 이제 세금 계산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형식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세금 계산서를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저 증빙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헷갈리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양식을 써야 됩니다. 근데 그 저기 그 공급받는 자가 예.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전에 그 세금에서 받을 수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를 해가지고. 예, 그렇죠. 예. 저기다 등록번호 그냥 저기다 주민등록번호 칸이 안 맞는 거 아닌가? 아, 그러네요. 예, 주민등록번호 써도 되는데,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 20일 전이면 그걸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요. 예, 저거는 처음 제가 느꼈는데 이거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 매입세 공제 받을 수는 있는데 맞아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하여간 증빙은 있고 20일 전이니까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는 제가 없겠죠. 어떤 이제 3월달에 이제 사업자 등록하는데 교육을 받는데 수강료를 이제 수행기한서 끊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내가 끊어달라는 그게 소급해서 끊을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사업자 등록증 만들고. 아니야 지금 끊을 수. 안 되죠. 예. 소급하면 이상한 거죠. 그 이상한 건가? 그렇죠. 예. 지금 어떻게 그렇게 간이를 끊었어요? 주민등록증 안 만들고? 끊을 수 있다니까. 아니 지금 끊을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집법에서 배웠잖아요. 오늘 그 이를테면 개업을 했어요. 근데 20일 전까지는 맞아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세금계산서 그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때 그걸 발행을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가 거기서 이제 인정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근데 양식이 그쪽에서 발행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여기다 딱 쓰면 좋겠는데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건 잘 모르겠네. 어떻게 해야 될지. 주민번호가 그런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이나요?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앞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안 되죠. 그건. 예. 그러니까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인데 지금은 조금은 예외사항인 거잖아요. 그때 가능한 내가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데 개입세 공제를 받는 이거를 발행하기가 어렵잖아요. 거죠.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매입을 해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질문하신 거죠. 그럼 저 현금 카드로 이렇게 카드로 거래를 하시면 증빙이 되겠네. 그렇죠. 카드 거래를 하거나 현금 영수증 거래를 하시면 증빙이 되겠네. 현금 영수증은 되잖아요. 카드 거래는. 현금 영수증으로는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내가 연말 정산을 위해서 그냥 그거는 그 정도고 반드시 세금계산서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그걸 아. 내가 그걸 이제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에다가 그거를 매입세 공제 받으려면 예. 세금계산서 받아야지 그래야지 그걸 신고할 때 저거 그죠. 그거 이제 더 보겠습니다.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좋네요. 주제를 잘 보시는 거예요. 네. 자, 계산서와 영수증. 아까 이제 그 크게 두 개 나눈다고 그랬죠. 과세랑 면세 나누고, 면세가 이제 계산서하고 영수증이라고 했습니다. 영수증,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여기 이제 들어가죠. 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발행하는 게 이거다. 그렇죠? 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뭐, 하여간 구멍가게가 보통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 사업자가 발행하는 것도 여기 영수증,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라고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에 찍히는 게 있죠. 네. 그것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발급할 수 없다는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면세사업자는 또 세금계산서를 발행 못하고 계산서를 발행한다. 왜? 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계산서랑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하지만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필수 기재사항 4가지를 기록하면은 세금계산서로 인정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필수 기재사항 4가지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연 그게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한번 보죠. 이게 이제 영수증입니다. 네. 영수증도 보니까 공급자 용이 있고 공급받는 자 용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아까 그 필수 기재사항 그 박스에 있는 걸 기억을 해보시면은 공급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급받는 자는 어디 갔나요? 없네요, 그렇죠? 네. 뭔가 쓰는 게 없네요. 공급받는 자 용. 용은 있는데 공급받는 자 뭔가 쓰는 게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작성 연월일은 있네요, 그렇죠? 공급 대가는 있는데 세금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에서는 아니다 하는 게 명확하죠. 네. 그래서 영수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근데 영수증이라는 게 또 간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적격 증빙이다 그러죠.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그러니까 뭔가 비용 처리가 가능한 증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형태대로 나와야지. 그 다음 계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여기도 보면 공급자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 요 칸이 있었죠? 박스가. 여기는 진하게는 안 돼 있네요. 필수기재사항이 요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또 등록번호도 있어요. 그렇죠? 공급받는 자. 근데 뭐가 없어요? 작성연월이 있는데 공급 가액은 있는데 부가치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계산서는 아니다 하는 거죠. 계산서죠. 그렇죠? 그래서 형태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계산서니까 매입세액 공제는 못 받는 거죠. 조금은 정리가 되셨죠?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예. 그 저기 사업자 등록증 없는 저는 가맹점 나가 안 나가. 아마 안 나걸요? 예. 그거는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여기 그 신용카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자고요. 예, 이제 보통 이런 형태도 있고 이런 형태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거래 일시가 있어요. 아까 이제 일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또 뭐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금액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세금이. 또 그 가맹점 명이 사실은 이제 사업자 넘버겠죠. 여기 사업자 번호가 있습니다. 이게 공급받는 사람 있죠. 그럼 공급받는 자는 어디 있을까요? 공급받는 자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 신용카드, 이게 신용카드입니다. 그렇죠? 이게 있습니다. 서명. 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거는 우리가 카드로 하잖아요. 법인카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카드라는 거는 법인 등록이 돼 있고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거죠. 예. 카드 번호랑 맞물려 있겠죠. 그러니까 없어도 이거는 뒤에는 이제 그 공급받는 자가 정보가 들어가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보세요. 여기 그 구분이 돼 있고 날짜가 있어요. 그렇죠? 예. 또 여기 가만히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뭐 이 사업자 등록증 번호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저 뭐 카드로 긁은 거니까 뭔가 이제 그 정보가 또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신용카드 부분은 세금계산서 요건을 갖춘 겁니다. 예. 그래서 인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원리를 아시니까 뭐 이렇게 대충 이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분명히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그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그런 어떤 증빙도 있으니까요. 자, 앞에 그 부분은 일단 이제 증빙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세금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데 부가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뭔가 그 세금계산서 요건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공제를 못 받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7가지 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못 받는데 대표적인 게 제가 보기에는 그 보통 평상시에 얘기를 안 하는 게 뭐냐면 이거죠. 3번. 내 사업하고 관련된 매입세액이어야 됩니다. 그냥 증빙이라고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하고 관련 없는데 세무서에서 이걸 공개해준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형태가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또 접대비. 접대비를 왜 그럴까요? 접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에서는. 접대하지 말고 실력으로 싸우라는 거죠. 그래서 접대비하고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를 못 받는 거죠. 네. 또 면세사업 또는 토지 관련 매입세 이것도 못 받게 되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면세사업이니까 여기다 놓은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또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 이것도 못 받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20일 전 그거는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전이라는 거는 이제 한참 전. 네, 또 비의 영업률.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증빙 갖췄는데 왜 못 받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실 수 있으니까 이제 한번 있는 거고요. 그러면 예. 그 법인에서 소유한 승용차 예. 사업에 쓰인다고 하더라도 이 영업용 승용차의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런 거는 그렇죠. 대부분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 임원들 차들 그런 거 다 그거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유류비도 그렇고. 트럭 그러면 주로 이제 영업사원이 자기가 쓰는 거. 영업용으로 등록을 해야 돼요, 차량을 회사 등록하면 되잖아. 차량으로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다 회사 그러니까 차량 차량 있는데. 등록증을 예. 회사 차량으로 등록을 하면은 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그렇지 않죠. 승용차가 예. 중요가 그렇진 있을 거예요. 않아요. 영업용으로 해야 된다. 영업용으로. 예. 그러니까 영업사원이 영업활동에 그걸 쓴다면은 그렇지, 영업할 공제가 가능한데 그냥 일반 뭐 사장님이라든지 뭐 출퇴근용은 이제 제가 예전에 자료를 하나 봤는데 세무서 쪽에서 그게 영업사원이 쓰는 차예요. 그래도 그 차종에 따라서 영업용, 비영업용 그게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포티지, 뭐 가솔린 이거는 맞아요. 공제가 안 되고 뭐 그랜저 뭐는 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경유 차량. 지금 그 부분이 저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비영업용 뭐 이런 거. 그 차종은 소형 승용차 저게 말고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얘기 저거는 이제 애기장 예. 기준이 있을 거예요. 제가 거의 정확하게는 그건 모르겠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소형 승용차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영업용이냐 비영업용이냐. 그걸 판단하는 게 실제로 영업에 쓰는지 안 쓰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무서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 세무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전체는 사실은 그 가장 큰 원칙이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명목상으로 등록을 해놨는데 그게 뭐 실제로는 영업용이 아니다. 이러면은 나중에 그건 당연히 그 매입세 공제를 잘못 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실질과세 원칙에 준해서 제가 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데 차량을 구입하고 쓰고 그게 또 영업용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이 아니라 그냥 딱 이 차종 때문에. 그래서 그 저기 그럴 수도 있겠네요. 회사차로 사면 왜 비용을 이렇게 해주는 게 있잖아요. 매입 처리해주는 거 회사차로 사면은 그 차종이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거는 저도 알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그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접대비 관련해서 대부분 나오는데 정리를 그렇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시간을 이번 주 또 8시 10분부터 15분 사이에 네. 아니 여기까지만 저기 하고 하시면은 요 옆에 소외실은 써도 되니까 네. 거기서 옮겨가지고 그냥 얘기해도 돼요. 네. 볼 화면만 여기서 다 보고 네. 토이는 그 옆에서 더 해도 돼요. 계속. 뭐 더 없습니다 사실. 아 저걸 좀 보려고 그랬구나. 근데 그거는 다음에 보죠. 그 접대비 관련해서는 보면은 이거 이제 소득세, 법인세, 그러니까 세금이 다른 거죠. 부가세하고 다른 소득세, 법인세 부분인데 증빙이 없으면은 당연히 인정 못 받겠죠. 네. 근데 이제 영수증 이제는 들어오시죠. 영수증의 개념이. 건당 1만 원 초과했을 때는 소금물산입으로 가고요. 건당 10,000원 이하인데 이거는 이제 합해져 가지고 금액 계산을 하는 거죠. 한도가 초과되면은 불산입으로 하는 거고요. 비용 인정 못 받는 거고요. 한도 내 금액이면 소금 인정을 받습니다. 전도에 10,000원이에요. 아까 3,000원. 아 이거는 접대비. 접대비구나. 예, 일반. 예. 그 일반적으로는 30,000원. 접대비가 10,000원. 네, 그리고 여기 돼 있는 걸로 봐서 경조사비. 요거는 20만 원까지입니다. 네. 그 한도가 얼마예요? 요 한도요. 요거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1년 기준이 180만 원. 안 돼요? 네. 중소기업. 중소 180만 원 플러스 또 이제 저 뭐죠? 1,800원. 1,800. 아 1,800인가요? 아 1,800인 거죠. 여기 매출액분에 몇 네. 또 매출액분의 뭐 몇 퍼센트, 0.2%인가? 단계별로. 예, 거기에 있습니다. 그거를 합한 한도 계산해서 이제 그 소금 인정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뭐 하여간 그 인정이 되는 어떤 증빙을 갖고도 한도 계산을 한다는 거. 근데 인정 뭐 이렇게 아예 그냥 증빙이 적격 증빙이 아니다. 적격 증빙이라기보다는 뭐 아니면 금액이 초과됐다. 그러면은 이 소금분산이 바로 들어간다는 거. 다만 경조사비는 2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거. 뭐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초과된다고 그냥 10,000원까지 인정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네. 그래서 건당 1만 원 이하죠. 근데 10,000원 갖고 접대하실 수 있나요? 네. 거의 없죠. 네. 전에는 이게 한 5만 원인가 이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대비를 쓰지 마세요. 네. 음료수 박스가 네. 접대비를 쓰지 마시고 정당하게 영업 활동을 하시라는 거죠. 자, 뭐 잠깐 뭐 뒤에 어떤 장표가 있는지 잠깐 좀 보죠. 뭐. 신용카드만 쓰면 돼요. 예? 신용카드만 쓰면 접대비 인정이 됩니다. 신용카드는 괜찮아요. 네.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그렇죠. 인정을 예, 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뭐 1만 원 이하 뭐 그게 아니라 신용카드로 3만 원짜리 밥을 먹어도 접대비가 됩니다. 옛날에 왜 50만 원으로만 했다가 그거 그러니까 이 카드로 먹어야지 증빙이 없으면 안 된다. 그 얘기지. 3만 원, 뭐 1만 원짜리 먹어라. 그게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요거는 적격 증빙이 아닌 거. 적격 증빙은 적격 증빙은 당연히 여기 한도 초과, 그러니까 한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옛날 신용카드도 접대비 50만 원 해가지고 뭐 쪼개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 접대비로 일단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관리할 게 굉장히 많아지니까 아예 접대비가 아니고 다른 걸로 할 방법이 없을까? 이 고민하는 게 가장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신용카드 썼는데 본의 아니게 간이과세자한테 썼으면 큰일 나는 아니요, 큰일 날 거는 아니죠. 그거는 그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적격 증빙으로 인정 못 왜냐면 신용카드는 관계없어요. 긁어주니까. 신용카드는 긁어주니까. 신용카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신용카드 긁어주긴 하는데 네. 그 사업자 저거 그러니까 여기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정을 못 받아도 이런 게 상관없다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건 없죠. 그런 거 못 받는 거죠. 상관없죠. 부가세 아까 아니 근데 보면 어차피 접대비는 비용 처리니까. 비용이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플로우를 보면 네. 그 아까 그 플로우 한번
그거요? 네, 네. 네. 그 신용카드랑 세금 계산서는 저 뭐 한도 내에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아까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그 필수 항목 중에 하나인 적격증 중에 세금 부분이 빠지잖아요. 부가세 부분이. 예, 예, 예. 그럼 그게 이번에 영수증 수령분으로 계산되는지 아니면 아, 그 다른 얘기입니다. 네. 그 얘기 뭐냐면은 적격증빙이라는 거는 있고요. 그거를 보는 측면이 부가세라는 측면이 있고 소득세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부가세 부분은 중요한 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건데 접대비면 일단 안 되는 겁니다. 아예. 안 되는 거고요. 그래도 안 돼도 비용 계산, 소득을 계산할 때는 이게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가능한데 간이과세자로 해서 영수증을 받았으면은 여기 그러니까 1만 원 이하 여기까지는 가능한데 그 초과되는 부분은 여기 그냥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신용카드로 지금 받았다 간이과세자한테 그랬을 때는 그게 이제 세금 계산서는 아니잖아요. 매입세 공제, 부가세법상 그거는 못 받지만은 소득세나 법인세법상으로는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한도 내에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 다른 겁니다. 그 요건도 아까 부가세를 공제받기 위한 요건들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구분은 되잖아요. 이게 세금 계산서이냐 아니냐, 영수증이냐, 뭐 계산서냐, 또는 그거마저도 아니냐. 그게 굉장히 큰 차이죠. 그게 있고 그거를 이제 바라보는 세금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건 인정해주고 어떤 건 안 해주고 이제 이런 거는 해석을 해야 되죠. 일반 계산서는 저기 사무로가 들어가는 게 맞죠? 일반 계산서? 세금 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면제 사업자가 끝나서. 계산서요? 계산서.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맞습니다. 근데 보통 여기 영수증 수령분은 이제 우리 간이과세가 아까 영수증 있잖아요. 간이 영수증. 그 영수증을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 우리 이 적격증빙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계산서하고 보통은 이제 신용카드 또 이제 세금 계산서 요거는 다 여기 한번 포함됩니다. 네. 요건 일반적인 그냥 정확하게 문방구 이 영수증. 면세 사업자라는 게 확실하고 영수증을 끊었다면 계산서를 끊었다면 그건 적격 증빙인 거예요. 저기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헷갈리는 부분 잘 지적을 해주셨네요. 뭐 증빙 관리 한번 좀 해보려고 그랬고요. 요것도 해보려고 했는데 뭐 네, 이거 옆에서 보세요. 한번 해보죠. 그다음에 에버노트 쓰는 거. 한국 영수증 사이트 그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저 궁금한 거 있으면 일단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면은 지난번에 저 제출해 주시는데 다 못했는데 어쨌든 아까 그 에버노트 쓰시는 거요. 예 그거 좀 한번 잠깐 볼까요? 예. 한번 보세요. 저도 이거 잘 모르는데 한번 보시죠. 이것 때문에 사실 이거 갖고 왔는데.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업무적으로는 아직 직원들 간의 콜라보레이션을 에버노트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까지는 안 따르고요. 저는 이제 모든 영수증, 그 다음에 모든 그 집에 이제 날라오는 각종 고지서 그것들을 이렇게 에버노트로 스냅샷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이유는 에버노트는 아시다시피 문자 인식을 해주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사는 곳이 미국이다 보니까 이제 다 영문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찍어놨다가 이제 가끔 이제 바깥에서 전기값 얘기가 나오거나 가스비 얘기가 나오면 사실 그거는 과거 같으면 그 쌓여있는 어떤 서류 박스를 열어서 내가 작년 이맘때에 난방비를 얼마를 냈는지를 찾는 거는 정말 시간을 한 2시간 소비할 무의미한 일이죠.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계정이 없고 그런데 에버노트에 찍어놨기 때문에 제가 그 가스라는 단어를 딱 찾으면 이제 다른 류의 가스도 나오지만 그 가스 청구서의 이미지가 다 뜹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미지 안에 있는 가스와 그다음에 유틸리티 웨이스트 이런 것들 다 인식을 하니까 제가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난방비를 사실 많이 쓰고 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익스펜스 같은 것도 그전에는 영수증을 차곡차곡 모아갖고
그래갖고 이렇게 잘 오려두고 필터 붙여서 청구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에버노트로 그걸 해서 이제 그 사진도 꺼내 쓰지만 나중에 제가 원할 때 에어페어나 아니면 무슨 호텔 이런 단어를 치면 거기에 관련된 이미지가 뜨기 때문에 어떤 그 가격 비교나 이런 거 할 때 그 소위 과거의 그 흔적들을 찾기가 아주 용이하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태깅하는 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좀 모아두자니 좀 애매하고 버리자니 언젠가 한 번은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바로 에버노트가 지향하는 그 everything memory를 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대로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다음 단계가 이제 명함 교환을 할 때 에버노트를 뭐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버노트에서 웹 클리핑 한 걸 갖고 좀 더 직원들하고 그 자료를 공유하는 그런 쪽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노트의 다음 사용기는 서로 잘 클리핑한 자료들을 어떻게 우리가 한 곳에 모아서 잘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죠. 이해되셨어요? 네. 저게 근데 유료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무료 아니에요? 유료예요. 그래서 드랍박스를 저는 드랍박스를 쓰는데 저거 에버노트 쓰는 거 유료로 저거 쓸 만큼 그러니까 에버노트가 무료 버전이 있고 네, 무료 버전은 제가 쓰고 있고 유료 버전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건 이제 문자 인식이나 그건 무료로 그걸 하려면 이제 유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기서는 지금 저기는 이제 외국이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그걸 긁어오는 거를 못해서 그렇지 지금 카드사에서는 6개월 단위로 다 긁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쓴 거를 엑셀 파일로 받으시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뭐가 더 궁금하냐면은 더 좋은 정보가 있어요. 그건 제가 자료를 옮겨서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까지 하죠. 예. 그거를 공유를 하고 싶어가지고. 예. 아니 뭐 식사를 하실 거면은 바빠서 가시기는 할 수 없고. 식사를 하고 오셨어요?